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무육에서 첫 번째로 숲가꾸기가 나오는데요. 숲가꾸기. 먼저 숲가꾸기의 정의가 나오네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림무역은 임목의 재적 생산 및 재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무육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력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임지무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목무육하고 임지무육. 임목무육은 나무를 기르고 가꾸는 거고, 임지무육도 마찬가지로 땅이죠. 땅을 잘 가꾸는 게 임지무육이 되겠습니다. 유령림, 성숙림 무육이 있죠요. 임지무육 세 가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먼저 유령림 무육은 뭐가 있어요? 풀베기, 덩굴치기, 재벌. 유령림은 어린 나무가 많은 숲이 유령림입니다. 그래서 풀베기를 해줘야 되겠죠. 덩굴치기나 재벌. 이 재벌을 어린 나무 가꾸기라고도 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령림 무육은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림 무육은 가지치기하고 속가배기, 간벌, 같은 의미죠. 이게 있고, 임지무육은 이 지피물 보존, 그 다음에 임지시비, 하목, 식재, 수평구 설치 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험에 이번에 나온 게요, 하목, 식재, 구비 조건이 있는데, 이게 혹시 교재였으면 좀 적어주십시오. 하목, 식재, 구비 조건으로 내음성이 커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래에 나무가 크기 때문에 내음성이 큰 음수수종을 심어야 되고,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낙엽의 비효 효과가 클 것.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의 어떻게 보면 비료 효과가 큰 것이 하목식재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목식재 구비 조건, 내음성이 크고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가치가 많아야 되고, 낙엽의 비효 효과가 클 것.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숲 가꾸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해 방지 기능. 예방적 수단으로 기후적, 생물적, 환경적인 모든 피해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위해를 방지하는 것은 무육 경비를 절감시키는 게 위해. 이 위해라는 것은 뭐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토속류 같은 것이 흘러서 또 굉장히 민가를 덮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던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숲가꾸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목 기능. 이 선목 기능이라는 것은, 이 선목이라는 말은 나무를 이제 고른다 이거거든. 좋은 나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량 대경제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나무를 미리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속하는 게 이 선목 기능인데, 이 산림의 인위적 도태인 육림적인 선목은 자연 도태를 보충해주고, 산림수확과 임목 형질 구성에 큰 영향을 주고, 소극적 도태와 적극적 도태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기능. 선목기능과 연계된 실질적 무육기능이 되겠습니다. 선목 작업 후 우량목을 보호하고 불량목을 제거하고 혼효를 조절하고 임층 구조 등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 숲가꾸기. 이거는 좀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그 기능별 숲가꾸기 그 제목을 외우셔야 돼요. 제목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재 생산림 가꾸기, 수원 함양림 가꾸기, 산지재해 방지림 가꾸기, 자연환경 보전림 가꾸기, 산림 휴양림 가꾸기, 생활환경 보전림 가꾸기. 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별 숲가꾸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굳이 이 제목만 외우면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목 안에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생산림 가꾸기 같은 경우는 이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숲을 가꾸는 거죠. 그래서 뭐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민 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한다. 목재 생산림. 이제 수원 함양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죠, 물. 그래서 수자원 함양 기능과 수질 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으로 다층 혼요림을 목표로 한다. 다층 혼요림에다 밑줄을 좀 그으십시오. 그 다음에 산지 재해 방지림 가꾸기도 마찬가지. 산사태나 토수 유출, 대형 산불, 산림 병해충 등 각종 산림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산사태, 토사 유출에 강한 다층 혼요림에다 밑줄을 접시고 또 다층 혼요림. 이 다층 혼요림 무슨 말이에요? 다층, 층이 여러 개 있단 말이거든요. 이게 층이 여러 개 있단 말은 어린 나무도 있고 뭐 중간 나무도 있고 성숙목 있으면 층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다층 혼요림은 뭐예요? 침엽수와 화렵수를 섞은 게 혼요림이 되겠습니다.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혼요림, 병충해 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다층 혼요림을 목표로 한다. 자연환경 보전림 가꾸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 산림으로 다층 혼요림 또는 지정, 결정,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을 목표로 한다. 이것도 다층 혼요림에다가 밑줄 그으십시오. 거의 다 뭐예요? 다층 혼요림. 산림 휴양림 가꾸기도 휴양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산림과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다양한 산림으로 다층 혼요림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생활환경 보전림 가꾸기도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으로 다층 혼요림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방풍과 방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 생산림을 목표로 한다. 이것도 이제 6개를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데 밑에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만들어 봤냐면, 목재 생산님하고 수원하면 목수잖아요. 목수는 그 집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냐? 목수는 산림에 있는, 산림 뭐예요? 산림 휴양림, 산림에 있는 산지 재해방지림 가꾸기죠. 산림에 있는 산지에 자연 경관이 좋은 곳. 자연은 뭐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림.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다가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지어놔요. 생활은 생활환경 보전림. 그러니까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산림에 있는 산지에다가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다가 어때요?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목재 생산림, 수원함양림, 산림휴양림, 산지재 방지림, 자연환경 보전림, 생활환경 보전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풀베기. 먼저 풀베기는 물리적 풀베기가 있죠. 잡초목을 매년 1, 2회 잘라주는 작업을 말하고, 풀베기 시기는 보통 6월에 실시를 합니다. 근데 1년에 2번 할 때는 6월하고 8월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6월하고 8월. 6월하고 8월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잡초가 잘 자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6월하고 8월에 풀베기를 하고 9월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 풀베기 대상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어린 나무를 식재한 곳, 식재목의 크기가 작은 곳, 주위 식생에 의해 피합되기 쉬운 곳. 그러니까 어린 나무를 식재하면 그 덩풀이 엄청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크기가 작은 곳이나 주위의 식생에 의해 피합되기 쉬운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풀베기 형식, 모두베기.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모두 베기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다 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요 그림이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지금 모두 베기죠. 그래서 나무를 빼고 전체 베는 게 모두 베기. 그 다음에 줄 베기는 이 줄로 베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1m입니다. 이게 1m 간격으로 나무가 있는 데만 줄베기. 둘레베기는 이 둘레만 베는 게 둘레베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베기는 잠깐 읽어보시면, 조림지 전면에 잡초목을 베어내는 방법으로 임지가 비옥하거나 식재목의 광선을 많이 요구하는 소나무, 낙엽송, 강송, 삼나무, 편백 등의 조림 또는 갱신 지역에 적용한다. 요 수종의 중에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만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게 모두베기. 그러니까 모두베기는 지금 양수,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선을 많이 요구하는 수종. 그 다음에 모두베기는 줄베기와 둘레베기에 비해 토양 침식 및 식재목과 토양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식재목과 토양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풀을 모두 베기하면 그 임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럼 노출되면 햇빛에 의해서 영양분이, 그 무기염류, 유기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토사를 통해서 이렇게 토사가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양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줄베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죠. 1m 간격으로 줄로 베는 게 둘레베기, 아니 줄베기. 그 다음에 둘레베기는 이제 조림목 주변을 반경 50cm 내에 정방향 또는 원형으로 잘라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한 음수이거나 군상 식재들 등 바람과 한해에 대해 조림목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용. 이 부분에 밑줄 칩시오. 강한 음수하고 바람과 한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곳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무래도 음수는 너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곳에도 모두베기를 하면 바람에 의해 그 수목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둘레베기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두베기는 임지가 비옥하거나 식재목 광선을 많이 요구할 때, 둘베기는 어릴 때 그다지 많은 광선을 요구하지 않는 수종, 둘레베기는 심은 나무 둘레만 깎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초제, 화학적 제초제가 있는데, 먼저 헥사진온 입제. 헥사진온 입제. 대상질은 침엽수중 소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전나무 조림지와 식재 2년차 이상 조림지에 실시하며 낙엽송, 잣나무, 편백, 화백에는 약해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작업 시기는 조림 시기인 3월과 4월에 토양 수분이 많을 때 한다. 넘어가셔도 되고, 글라신 액제는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비선택성 경엽 살표제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제초제는 그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죠. 이 선택성 제초제는 뭐예요? 잡초만 선택해서 죽이는 거고, 이 비선택성 제초제는 그냥 상관없이 다 피해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글라신 액제는 비선택성이고 경엽에 살표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기는 7, 8월에 실시하고, 작업 방법은 희석 농도를 100배로 하여 헥타르당 6에서 8리터 살포. 흙탕물이나 너무 차가운 물을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상온의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제초제. 이제 염소산 염제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요. 비선택성 제초제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염소산 염제는 비선택성의 제초제. 그 다음에 MCPP 액제는 목본 식물이나 칡, 광엽, 작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호르몬용 제초제. 피클로람은 칡의 덩쿨 식물 제거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피클로람 밑줄을 쳐주시고, 칡의 덩쿨 식물 제거 밑줄을 쳐주십시오.
주두의 호르몬형 제초제로서 주두에 처리하고 흡수 이행성이 크고, 심화진도 밑줄을 쳐주시고, 이 선택성 제초제 밑줄을 쳐주십시오. 선택성. 심화진은 이제 잡초만 선택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다. 그 다음에 메틸 브로마이드. 이게 뭐냐면 냄새가 없는 액체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사람에게 대단히 유독하다. 토양 처리 시 대부분 잡초, 종자, 선충, 해충이 죽게 된다. 처리 후 10일에서 14일간 통풍시켜 약성을 날려보내 뒤 작업을 하도록 한다. 냄새가 없는 액체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메틸 브로마이드. 토양 소독하는 거거든요. 메틸 브로마이드. 네, 여기 있네. 그 다음에 근사미. 비호르몬형 이행성 제초제로서 일반명은 글라이포세이트. 식물체 경협에 처리된 약재가 서서히 뿌리로 옮겨가 살초 효과를 낸다. 선택성이 없으며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1년생 잡초는 4에서 10일, 단년생은 잡초는 15일에서 30일 사이 차차 황화 현상을 나타낸다.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덩쿨 제거. 덩쿨 제거 적기는 생장기인 5, 9월 중 덩쿨 식물이 뿌리 속의 저장 양분을 모두 소모한 7월경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7월경. 덩쿨 식물 제거는 7월경. 이 덩쿨 제거는 먼저 물리적 덩쿨 제거가 있습니다. 물리적 덩쿨 제거는 작업에 쓰는 대상지 덩쿨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 3회 실시하며 인력으로 덩쿨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치하고.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하거나 굴치하 물리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리적 덩쿨 제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목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칡은 어릴 때 캐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쉽지 않으므로 칡 채취기를 활용하여 뿌리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 덩쿨 제거. 작업 시 주의사항. 이 부분은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약재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약재 처리 후 24시간 이내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재 처리를 중지하고, 디캄바 액체는 고온 시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사용한 처리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처리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상식적인 내용인데 시험에 좀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액 처리 방법. 먼저 활도법 밑줄을 쳐주십시오. 활도법 읽어보시면, 칡이 생장이 왕성한 여름철에 덩쿨 줄기는 남겨준 채 근간부 뿌리 윗부분에 I자 또는 X자로 깊이 4에서 5cm 상처를 내면, 활도 잘라낸다 이거죠.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약액을 붓고 낙엽을 젓는 방법이 활도법. 그 다음에 얹어두는 법. 상처를 내지 않고 그 위에다 이제 얹어주는 방법이죠. 근 주위에 단면의 약을 발라주는 것으로. 이런 간단하나 효과는 활도법에 비해 떨어지겠습니다. 발생량이 많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살포법. 이 네 가지 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활도법, 얹어두는 법, 살포법, 흡수법 네 가지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살포법은 약재를 잎과 줄기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잎에 물기가 있을 때 처리해야 효과적이며, 살포 후에는 비가 오면 좋지 않고, 흡수법은 칡의 몸 안에 약재를 흡수시키는 것으로 근주의 수가 적을 때 쓰며 염소산 나트륨이 주요 사용된다. 흡수 안에다가 흡수하는 흡수 주사기 같은 걸로 흡수시키는 방법이 흡수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캄바 액체, 반벨 처리.
아카시나무, 콩과, 콩 등 콩과 식물을 비롯한 광엽 잡초에 적용한다. 이 부분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디캄바 액체 밑줄을 쳐주시고 칡, 아카시나무, 콩, 광엽 잡초 적용 밑줄을 쳐주시고 글라신 액체, 덩쿨류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무 가꾸기. 이 어린 나무 가꾸기는 재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란 조립목이 임관을 형성한 후부터 속가배기할 시기에 이르는 동안 주로 침입수종을 제거하고 아울러 조립목 중에서 자람과 형질이 매우 나쁜 것을 베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린 나무 가꾸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어릴 때 나무를 식재하고 어릴 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때 임관이 형성한 후 속가배기 할 시기까지 침입수종, 그러니까 침입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자란 수종이 있거든요. 그런 침입수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형질이 불량한 것은 미리 죽여가지고 어떤 그 어린 나무 그 인분을 질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어린 나무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작업 목적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수종을 원치 않는 수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목 상호 간의 적정 생육 환경을 조기에 확립한다. 그러니까 조기에 어릴 때부터 생육 환경을 조기에 확립하면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목표상 인분 구성목으로 부족당한 개체를 선별 및 제거하여 목표 인분의 기초를 확립하고 각 인목들의 목표 인분으로 입지를 빨리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린 나무 가꾸기의 주요 임무, 먼저 유해 수종, 해를 주는 수종을 제거하고 임관 상층에 돌출한 초우세목을 관리. 폭목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굉장히 자기 혼자 굉장히 미리 자라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주변의 나무를 다 못 자라게 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폭목인데 그런 나무들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급경사 이면부 보호 및 이면목을 관리하고 위해목을 제거하고 밀생지의 공간을 조절하고 수종 혼요 조절 및 수영을 교정하는 게 어린 나무 가꾸기 주요 목표. 그 다음에 작업 대상지. 보통 시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까 덩쿨 제거는 몇 월달이 했어요? 7월달. 풀베기는 1년에 2번 6월하고 8월. 시기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는 몇 시에요? 조림 후 5년에서 10년 되고 요것보다는 이제 여기 잘 나오죠. 6월에서 9월 사이 실시.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이제 어린 나무 가꾸기는 풀베기 끝나고 5년 뒤에 보통 해요. 그래서 풀베기는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보통 풀베기를 해줍니다. 그다음 풀베기 끝나고 보통 5년 뒤에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해주거든요. 풀베기 끝나고 3에서 5년이 끝난 뒤에 조림목의 수관 경쟁과 생육 저해가 시작되는 곳으로 조림지 구역 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님도 보육 대상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작업 방법.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쿨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게 없어요. 어린 나무인데 침입 수종이나 아니면 형질이 불량한 나무나 덩쿨류, 그 다음에 폭목 같은 거를 이제 제거하는 게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 방법. 그 다음에 요 각 수종벌 재벌 시기 요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혹시 그 교재 있죠? 예,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소나무 낙엽송은 7, 8년, 삼나무는 10년, 가문비 나무 전나무는 10에서 13년. 그러니까 이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는 생장이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그래서 재벌 시기가 굉장히 늦죠.
스트로브 잣나무의 인분에 대한 재벌인 것 같은데, 재벌. 그래서 보시면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침입한 화렵수가 있고 스트로브 잣나무가 있는데 침입한 화렵수가 있어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약재 처리하고 침입 수정과 폭목이 재벌됐을 때, C는 어때요? 전혀 관리를 안 했을 때 이렇게 인분이 좀 엉망이고, 이제 관리를 했을 때는 이 스트로브 잣나무만 성숙목이 되어서 좀 인분의 가치가 높은 살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과 가지치기. 먼저 가지치기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량한 목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가지 일부분을 계획적으로 끊어주는 것을 가지치기라고 한다. 이 가지치기의 장점에다가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이 가지치기의 장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디 없는 간제를 얻을 수 있다. 신장 생장을 촉진시킨다. 나이테 폭의 넓이를 조절하여 수간의 완만도를 높인다. 밑에 있는 나무의 수강량을 증가하여 성장을 촉진시킨다. 잎목 상호 간의 부분적 경쟁을 완화시킨다. 산림화재 위험성이 줄어든다. 이게 장점. 이제 먼저 장점으로는 마디 없는, 가지를 쳐주니까 마디 없는 간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장 생장, 그러니까 가지 쪽으로 갈 영양분이 어때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신장, 수고가 커지고, 그 다음에 수간의 완만도를 높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좀 그림으로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무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밑에를 이제 원구라고 보통 해요. 원구고 윗부분을 말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밑에 부분은 굉장히 크고 위에 부분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급경사가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가지가 아마 이렇게 달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를 이렇게 끊어줍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 가지로 갈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니까 어떤 식으로 좀 변하게 되면 이렇게 좀 완만도가 더 이렇게 좀 좋아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원구가 크고 말구가 적는데 이게 굉장히 갈수록 완만해진다 이거예요.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그런 내용이 가지치기의 장점. 그러니까 목재로서 좀 가치도 좀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있는 나무의 수강량을 증가하여 성장을 촉진시킨다. 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당연히 가지치기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밑에까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성장을 촉진시키고 잎목 상호 간의 부분적 경쟁을 완화시키고 산림화재 위험성이 줄어든다. 아무래도 이제 가지를 쳐주니까 이 산림화재 위험성이 줄어들겠습니다. 단점도 별표를 해주십시오.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죠. 그 다음에 가지를 지나치게 잘라 잎목의 생산을 감퇴시킬 우려가 있고 부정화가 줄게 나타나 해를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지치기 단점. 그 다음에 작업 적기는 비대 생장이 시작되는 5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가지치기 적기다. 이것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보통 생장이 멈춘 휴지기라고 하죠. 휴지기. 겨울에 보통 생장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겨울 11월부터 3월까지 하거나 아니면 5월 이전에 하는 것이 가지치기 시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기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수종. 침엽수. 이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초 유압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이 피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뭄비 나무 같은 경우는 침엽수지만 썩을 위험이 있으므로 죽은 가지와 쇠약한 가지만을 잘라주고, 화렵수 같은 경우는 으뜸가지 이하만을 잘라줍니다. 그 으뜸가지를 가지 중에 가장 큰 가지, 굵은 가지, 역지라고 하는데 그 이하만 가지치기를 해주고, 일반적으로 침엽수, 화렵수 같은 경우는 상처 유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5cm 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습니다. 단풍, 느릅, 벚나무, 물풀의나무, 요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이게. 단풍, 느릅, 벚나무, 물풀의나무, 이거는 화렵수죠. 이거는 상처 유압이 잘 안 되고 썩기 쉬우므로 죽은 가지만 잘라주고, 그냥 가지치기를 하지 말고 밀식을 해서 자연낙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침엽수는 가지치기를 해도 좋고, 화렵수는 뭐 죽은 가지나 쇠약한 가지만 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작업 방법. 이 가지치기는 최종 수확 대상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하려면은 비용과 인력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나무만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수확 대상목이 선정되기 전에는 좋은 나무, 그리고 선정이 되었을 때, 미래목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수영 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에서 60% 높이까지 제거한다.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가지치기 높이는 수고의 50에서 60%. 그 다음에 절단 방법. 이 절단 방법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교재에 있는 것으로 좀 보지 마시고, 좀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 침엽수하고 화렵수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이 수 간의 직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직각으로. 이게 침엽수. 무조건 이 수간의 직각으로 바로 하는 게 침엽수고, 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지흉부, 이렇게 가지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이게 지금 지흉부라고 하거든요. 지흉부. 그래서 화렵수 같은 경우는 지흉부 앞쪽에 이 가지의 직각으로 잘라줍니다. 이게 화렵수. 요거를 좀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좀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엽수는 이 수간의 직각으로 잘라주고, 화렵수는 이 지흉부를 남겨놓고 지흉부에 대해서 이 가지와 직각으로 잘라주는 게 화렵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막 나와요. 가지치기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속과배기